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독과 정신재활을 전공으로 공부했고 또 중독상담학회 학회장으로 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중독의 문제는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물과 관련된 중독뿐만 아니고 행동과 관련된 중독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고들고 있죠. 제가 석사 과정을 미국에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하는 과정에서 인턴십을 찾아야 됐는데 인턴십을 너무 늦게 찾기 시작한 겁니다. 늦게 갔더니 교수님께서 3군데 정도가 남았다. 너무 늦게 와서 3밖에 안 남았다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갈 수 있었던 데가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미국 교도소에 가봤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교도소에 가서는 좀 일하고 싶지 않다 하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남은 데가 그 당시에 에이즈가 갑자기 에피데믹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에이즈 환자들을 상담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자신이 없다.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딘가 여쭤봤더니 중독 상담센터를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 교도소에도 제가 가야 됐고 에이즈뿐만 아니고 다양한 질환, 전염성 질환, 성병, 결핵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가 박사를 할 때 보스턴에서 했는데요. 아동 청소년 관련된 상담센터, 병원 이런 데를 이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잘 이렇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인터뷰도 여러 번 했는데 중독과 관련된 마약 중독과 관련된 분야에 갔더니 제가 바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를 채용했는가 물어봤더니 마약 관련된 분야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채용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독과 관련된 일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상담을 하고 한번 치료를 받고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지면 그걸 중독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반복되는 재발을 경험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중독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도 되고 법률을 어기는 그런 문제도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영양가 있는 것들을 먹고 하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위생적으로 불결한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특징이 있죠. 한국에 상당히 다른 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특히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이 가장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마약의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중독의 문제, 특히 마약과 관련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펜타닐 같은 이런 약물들은 미국의 어떤 사망 사건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해에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내에서 총기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미국의 흐름을 쫓아간다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중독의 문제도 지금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독, 특히 마약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국내에는 지금 작년 22년도에 마약 사범이 18,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10만 명당 20명 정도 이하여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마약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 인터넷의 어떤 영향이 큽니다. 특히 다크웹이라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추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의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마약에 대해서 가까이 하거나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접하게 될 방법들이 대단히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가깝게 그런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측면을 통해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약 사범들, 특히 마약을 중개하는 사람들은 보통 법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이 바겐이라고 하는 나 이런 사람이 마약했는 거 아는데 혹시 나 형량을 좀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이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딜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안전하게 그 약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추적돼서 잡히게 되는 그런 특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약을 쓰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약의 경험이 많은 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너무 위험하게 약을 이렇게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얻게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마약 복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험한 정도로 약을 복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약을 점점 더 과다하게 많이 복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와 20대의 증가율이 대단히 커졌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보면 지난 10년간 마약 사범이 2배로 증가했다면 그중에 10대와 20대는 훨씬 더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대가 7배, 20대가 11배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마약의 주요 사용자였다면 지금은 MZ세대, 10대와 20대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독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어떤 게 중독이고 어떤 게 중독이 아니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학자들은 보통 되게 쉽게 답해 주느라고 요약해서 3가지 C를 말해 드립니다. C가 들어가는 A, B, C 할 때 C가 들어가는 3단어를 우리가 보통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가 컨트롤입니다.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약을 한 알만 먹겠다 했는데 한 알로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을 조절이 안 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게임도 우리가 1시간만 하겠다 그랬는데 1시간 하고 멈추지 못하는 상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자, 2번째 C는 compulsion이라고 하는데 아주 강력한 에너지와 감정적인 힘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뭔가 못하게 했을 때, 막았을 때 그런 분노의 감정을 아주 폭발적으로 느끼는 상태가 되면 이것은 2번째 compulsion, 이 강박적 사용의 상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결과가 나쁜데 consequence, 결과가 나쁜데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강의를 가거나 이렇게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부모님들이 질문하십니다. 왜 공부에는 중독이 안 될까요? 공부에 중독됐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되게 중독적으로 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1시간, 2시간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지 못하고 계속 더 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 이제 MIT나 이런 데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보통 그랬던 것 같습니다. 2번째로 공부를 못하게 하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되게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경우에는 결과가 좋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요. 좋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옵션이 많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운동이라도 운동을 하다가 몸이 상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더 큰 위험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중독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을 하면서 가족관계가 파탄이 나거나 본인의 건강이 해쳐지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일 중독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3C가 보통 약물 중독과 행동 중독을 모두 포괄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약물 중독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두 가지 정도 더해지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성과 금단 증상입니다. 대단히 쉽게 말하면 몸이 아주 강렬한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반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울 때는요,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요, 닭살이 돋기도 하고요, 더워지면 땀을 흘리기도 하면서 몸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사실은 내 몸에 필요한 음식 요소들을 자기도 모르게 찾아서 섭취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산소가 부족할 때 더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도 바로 이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신체의 기제가 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약물을 먹었다고 해서 막 그 약에 취하거나 몸에서 항상성 기제가 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약물들 중에 뇌에 피막이라고 불리는 혈뇌 장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이 항상성 기제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주 그 입자가 작아가지고요, 이 피막이 거를러낼 수 없는 그런 작은 물질들은 그걸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추나 상추를 먹고 느낌 온다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카페인이라든가 니코틴이라든가 또 우리가 얘기할 코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뇌 피막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뇌가 강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코올을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은 안정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역할들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러면 몸은 흥분제를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알코올을 드신 분들이 아침에 알코올의 반감기, 그러니까 몸에서 알코올이 빠져나간 게 한 절반 정도 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몸에 반작용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안정제의 힘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반작용보다 더 약해지게 되면 손도 떨리고요, 안절부절 못하고요, 되게 머리도 아프고요. 자, 이런 분들은 해장술을 드시러 가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술 한 잔 딱 하시면 여기 이 금단 증상이라고 불리는 요 반작용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점 더 세게 먹어야만 하는 상태, 이게 내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성이 커질수록 그 반작용이 되는 고통, 금단 증상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내성과 금단 증상이 몸에서 나타나는 것. 자, 이것이 약물 중독의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내성과 금단 증상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약에 의존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독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를 얘기할 때 또 세 가지 요소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S로 끝나요. 스피드, 스트레스, 센세이션 시킹. 자, 스피드라는 거는 약이 딱 들어갔을 때 되게 빠르게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더 쉽게 중독됩니다. 우리가 그 소주를 드시는 분들, 맥주를 드시는 분들, 자,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알코올 양을 우리 몸으로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이거 두 개 섞어 드시면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탄산이 들어간 것은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소주나 맥주를 따로 드실 때보다 이걸 섞어 먹을 때 훨씬 더 빠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아편이라고 하는 양귀비에서 나오는 그 아편제는 음식에 넣어 먹거나 그런 방법으로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헥토르가 다쳤을 때 스프에 섞어 먹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게 청나라 말기에 담배처럼 말아 피게 되면서 이게 되게 빠르게 효과를 보게 되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카인을 예전에 잉카 대륙에 있던 잉카 문명의 사람들이 재배해서 그걸 씹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먹을 때는 그렇게 중독적이지 않았는데, 자, 요것이 점점 빠르게 몸에 흡수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제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코로 이렇게 흡입하게 되니까 뇌로 금방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펴서 이렇게 담배처럼 펴서 흡입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중독이 심해진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 스트레스는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어떤 여러 요소들이 많을수록 생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슬로우 라이프 또는 우리 농촌이나 어촌 같은 데서 살면은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대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예측하지 못했던 적응해야 되는 상황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차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확 밟죠. 자,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왜? 새로운 환경, 상황에 내가 빨리 적응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점점 더 빨라지고 하는 모든 사회적 상황들이 중독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요소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좀 줄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정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센세이션 시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는 되게 그 자극들이 단순했어요. 색깔이든 맛이든 여러 가지 소리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자극들이었는데, 지금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 많은 선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극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테트리스, 갈라가, 자, 이런 게임 할 때 하고 지금 아주 소리, 음향부터 해가지고 아주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강한 자극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독적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 뇌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고 강한 자극에만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러니까 최적의 각성 상태를 되게 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만 이렇게 달성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ADHD라고 불리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과잉행동 장애들을 하는 경우도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자극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 때는 그냥 위에 모빌이나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단순한 거에도 충분히 내가 활성화되는데, 너무 많은 자극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약한 자극에는 뇌가 최적 각성, 우리가 기분 좋은 각성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패드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의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림 동화 읽어주거나 뭐 무슨 그림책 읽게 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뇌가 저각성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각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병원에서 저는 그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데, 리탈린이나 에드롤 같은, 이건 기본적으로 각성제예요. 이 뇌를 각성시키는 약을 이제 ADHD 약이라고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차 우리 아이들이 중독에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되어 간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독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가 사실은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아주 처음 태어났을 때 뇌에 이 뇌세포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뇌세포 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뇌세포 간에 연결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어떤 자극에 노출되게 해야 아이들이 그 자극에 이 연결 라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학습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뇌에 그 연결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꽉 들어찬 이 뇌세포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들이 20대 중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된 상태의 뇌가 우리가 말하는 성숙한 뇌, 완전히 발달한 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뇌는 발달 단계가 밑에서부터 위로 완성이 되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완성이 되고 좌에서부터 우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뇌의 각 부위가 다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에 있는 뇌는 시각, 뭔가 보는 것과 관련돼 있고요. 우리가 각각의 뇌들이 연결되어 있는 역할들과 그 기능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이후에 특정 부위를 다치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발달되는 것이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미래를 생각해보고 전두엽, 더 앞에 전전두엽이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데요. 요 발달 과정의 아주 중간 부위에 특히 청소년기 정도에 가장 민감하고 쌩쌩하게 발달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쾌감중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위가 이 발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전두엽이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위험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파워를 가지지 못한 청소년 단계에 아주 쌩쌩하고 팔팔한 그 쾌감을 느끼는 부위가 빨리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이후에 이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해보거나 성관계를 너무 빠르게 하거나 자 이렇게 되면 이 쾌감중추의 모든 혈액과 뇌의 글루코스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서 전두엽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독에 있어서는 이 쾌감을 느끼는 경험들이 조금 뒤로 미루어지면 훨씬 더 자기 조절이 잘 되고 이 중독 대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장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기간들의 뇌 발달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위험스러울 수 있는 쾌감이 너무 강력한 경험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쾌감을 주는 영역을 어떻게 찾았느냐? 캐나다의 맥길 대학에 올즈와 밀러라는 이 지도 교수님과 박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쥐를 가지고 뇌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1950년대이기 때문에 이 쥐 실험을 할 때에 되게 정교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일날 그 조교인 밀러가 와가지고 그 쥐의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쥐의 머리를 뚫고 거기다가 전극을 이렇게 살짝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의 두뇌가 너무 작죠. 너무 작은데 거기다가 특정 부위를 찾아가지고 전기 자극을 주려고 이렇게 전선을 꽂았더니 그날따라 잘못 꽂힌 겁니다. 자극을 받은 쥐가 갑자기 평소의 행동을 보이지 않고 다시 그 자극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또 몇 번 주니까 이 쥐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주변을 그 방금 자기가 지나온 데를 계속 수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구자들이 호기심에 실제 레버를 쥐에게 스스로 누를 수 있도록 레버에다가 쥐 앞발을 딱 얹어줬더니 드디어 찾은 거예요. 이걸 누르더니 그때부터는 밥도 먹지 않고 탈진할 때까지 계속 누르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그 반응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부위일까라고 연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쾌감중추라고 불리는 쾌감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이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들이나 행동들은 이 쾌감중추에서부터 도파민이 쫙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모든 대상에 중독되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은 안 나오겠죠. 이게 중독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처음에 나왔던 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애인과 이렇게 스킨십을 할 때에 그 뇌의 발화하고 한 10,000번째 이 손을 잡았을 때의 뇌의 발화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 뇌가 도저히 적응할 수 없겠죠. 그래서 뇌의 반응을 줄여가기 시작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중독의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쾌감을 주는 것만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쾌감을 주었던 것들, 그 쾌감의 기억들, 이걸 우리가 바램, 원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내가 그 원팅의 반대가 되는 그 누림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지금 경험하는 누림이 이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더 강도를 높여가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할 때나 또는 성적인 행동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나 도박을 할 때 우리가 원팅과 라이킹,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과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의 괴리를 줄이려고 우리가 조금 더 베팅을 하거나 조금 더 약을 먹거나 조금 더 과장되거나 심한 것들을 찾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전에 기대했던 만큼 그 약물을 썼을 때 우리가 이전에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더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성이 올라가고 금단 증상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데요, 나중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다시 약을 하거나 중독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요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상 민감화라고 얘기하는데,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과 행동들은 보통 이런 기제를 만들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쾌감을 주거나 너무 만족스러운 것들은 반작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이때 뇌가 이런 중독의 대상이 되는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응 억제의 impairment, 문제가 생기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찾아내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고요. 반응 억제를 하는 뇌 영역이 와해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낼 수 있는 뇌 영역도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약을 줄이고 그 행동을 조절하는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을 하면 할수록 뇌의 근육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네, 중독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복잡하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왜 중독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유지되고 점점 악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